자, 안녕하세요. 영어 황승훈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설명회가 많이 길어져서 지루하시죠? 예. 국어나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서 오래 하신 것 같은데요. 어쩌죠? 영어도 올해는 역대급 난이도라 저도 많이 짧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오늘 1, 2학년 어머님들도 많이 예비 고1, 2 어머님도 계시다고 해서요.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투스에서 온라인 강의한 사람이고요. 일산에서 명인학원 오픈 때부터 10년 동안 수업하고 있습니다. 형용사로 설명하는 건 전문가답지 않죠.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어떤 아이들이 제 수업 들었는지를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기준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수는 350명 정도 됩니다. 일산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과 선생입니다. 그 중에 3분의 2가 유감스럽게도 모두 운전고 아이들입니다. 230명 되고 있고요. 현재 고1 운전고가 한 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인학원에 조그만 또 하나의 운전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등급 아이는 죄송스럽습니다. 3등급 이하는 제 교실에 거의 없습니다. 고3 기준으로 지난 유평이 좀 쉬웠었죠. 고3이. 일단 고3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학년의 미래니까요. 130명, 135명 정도가 올해 고3 제 수업을 들었는데요. 유평 기준으로 65명이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1등급이었죠. 쉬웠습니다. 지금 현재 수능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3, 40명 정도가 스카이를 진학을 하는데요. 의치대가 한 10명 정도 가고요. 근데 올해는 1등급이 매우 적어질 것으로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급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 난이도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럼 남은 기간 우리가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 텐데요. 주로 예비 고3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1, 2학년도 곧 닥치게 될 미래니까요.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의외로 또 1, 2학년 어머님들은 내신 외에는 영어에 아무 관심이 없으셔서 오늘 제가 조금 깨우쳐 드리려는 그런 건방진 마음으로 수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 수능, 25 수능, 26 수능을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24 수능은 4.7%였습니다. 25 수능은 6.2%였고요. 절대평가인 건 아시죠? 우리는 1등급 컷이 없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집니다. 자, 요게 무엇인지를 맞춰야 되는데요. 모의고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25년도 6월, 9월의 모의고사. 아주 역대급이었죠? 1.4%입니다. 14가 아닙니다. 1.4%입니다. 절대평가입니다. 그리고 9월 평가원에는 11%였습니다. 25년도 6월 평가원은, 다들 아실 텐데요. 19%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온 구평은 4.5%였습니다. 소수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느 건 점이고 어느 건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고 저에게 너 전문가니까 한번 예측해봐. 이걸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말은 지가 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규칙은 없습니다. 여기서 뭔가 규칙성을, 이거 아마 수학 선생님도 맞추지 못할 겁니다. 그냥 난이도에 별 관심이 없구나, 이 양반들은. 요번에 출제위원장이라는 분이 인터뷰한 거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미모로 많이 돌던데요. 우리는 퍼센테이지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주 관심사가 아니다. 정말 관심이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냈지요. 최근에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능 다음 날 가장 유력한 종로에서 얘기한 건 5에서 5.5%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작년보다 무조건 어려웠고요. 재작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도가 일반적인 보도 내용이었고요. 다음날 진학사에서 이틀 후에 3.6%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 이건 입시 전문가들의 이야기고요. 저처럼 온라인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최소한 지금 3에서 2점 후반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나중에 이거 5% 되면 저는 개망신인데요. 그러나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러면 아마 어머님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진학사나 종로에 조사하는 건 우리 대통령 선거 때 출구 조사하죠. 거기 샤이 무슨 이런 거 표가 있죠. 그리고 이때 다음날 입력하는 애들은 주로 어떤 애들일까요? 잘 봐서 잘난 척 하고 싶은 애들이 입력하겠죠. 망친 애들이 이거 입력하고 있을까요? 어디 가서 한잔 하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약간씩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꽤 크지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강사들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재작년에 제 설명을 들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정말 격앙돼서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1.4%는 절대평가는
상대평가처럼 수업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을 폐지하고 공교육 활성화하고 영어의 교육 부담을 없애겠다. 이런 취지 아니었나요? 그래서 보통 10% 전후, 한 8에서 10%가 컨센서스였습니다. 4%가 넘어갈 거면, 떨어질 거면 왜 절대평가일까요? 이해가 안 되죠. 모순입니다. 1.4%일 때 우리가 보는 건 따로 있습니다. 1.4%일 때 오답률이 70%가 넘는 문제. 요거 좀 설명을 드릴까요? 아이들이 3번을 답을 맞춘 애들이 30%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답이 70%, 70%가 안 넘는 문제가 7문제가 있었고요. 80%를 넘는 문제. 그러니까 전국의 50만 명 중에 20%만 맞춘 문제가 무려 4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머님들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텐데요. 전 국민이 눈을 감고 답을 찍으면 몇 %일까요? 예, 그게 오지선다니까, 예, 산수는 되시죠? 여기 8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아무도 풀지 않고 찍었을 때 확률은 80%의 오답률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82, 83, 85가 4개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풀수록 더 많이 틀리는 문제죠.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주제는 없게 감히 풀었던 겁니다. 찍었어야 될 놈이. 어디서 감히 빈칸을 풀겠다고 걷다가 손을 대는 바람에 5%를 높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낚은 문제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문제. 이렇게 문제를 낸 건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가 아니고요. 대국민 사기입니다. 이건 구속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를 내서 애들 인생을 뒤집어 놓은 거죠. 전혀 시험으로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가 잘 본다는 보장이 없는 시험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이투스나 메가에서 아이들에게 조사한 바로는 여기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예, 80%가 넘는 문제가 3문제. 70% 넘는 문제가 똑같이 7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님들은 어디에 베팅 하시겠습니까? 예, 4.5점이 될 거로 보이시나요? 저는 3점이 더 가까울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선생들은 2점대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건 좀 제가 말하기 좀 민망해서 4%는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왜 이렇게 3년 동안 TV에서 제일 많이 나온 멘트가 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영어는 킬러 문제를 배제한다. 저는 3년 동안 못이 박히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왜 애들은 3년째 계속 킬을 당하고 있을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선생들이 낸 문제와 왜 아이들의 반응이 다른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 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예, 작년인가요? 어떤 지금 좀 안 좋은 일로 안 계셔서 말씀드리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킬러 문제를 배제하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텐데 그럼 변별력이 없어질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의 워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해도 문제를 고도화하면 충분히 난이도 조절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나름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인데요. 이 두 마디를 해석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뭔 소린지를 모르겠는데요. 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얘는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얘는 답이 어려운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머님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문을 봤는데요. 양자 물리학과 불교의 연기법 그리고 해겔의 변증법의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일단 아이들은 찢어버리겠죠. 이게 킬러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거는 뭔 말인지 해설지를 봐도 못 알아쳐먹습니다. 자, 일부 동의합니다. 이런 문제를 내는 건 공교육을 또는 영어 교육의 목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건 영어 시험이 아니라 국어 비문학이니까요. 요거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예,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킬러 문장을 배제하고 쉬운 지문을 냈는데요. 얘는 뭘까요? 선택지에 매력적 오답을 끼워 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번과 3번을 헷갈리게 만드는 뜻이죠. 아이들의 반응을 직관적으로 보여드립니다. 킬러 문항입니다. 엄마 문제 너무 어려웠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양자 물리학이 나와. 그래서 틀렸니? 아니 근데 답은 찍어서 어떻게 맞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답은 맞춥니다. 자, 이로 가보겠습니다. 엄마 확실히 쉬웠어. 지문 다 이해됐고 완벽히 이해됐고 수업 시간에 했던 거고 단어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어. 답은 맞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은 답은 틀렸는데 굉장히 쉬웠어. 왜 틀렸니? 근데 이상해. 답이 3개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학교 전교 1, 2등이 다 틀렸대.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고도화된 문제입니다. 자, 2개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이 문제를 킬러 문항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내신입니다.
국제고등학교 내신을 상상하시면 딱 됩니다. 그냥 거의 고난이도의 철학적인 논문, 그러니까 원서를 갖다 놓고 줄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요약해서 논술형으로 써보는 거. 이게 바로 내신형의 공부 방법이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건 뭘까요? 이건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아무리 여기 앉아서 쌍팔년도 우리 어머님 또는 할아버님이 공부할 때처럼 주어, 동사, 목적보, 후치, 수식. 내 말을 들어봐. 20분 떠들고 이해됐지? 아, 듣고 보니 그러네. 아저씨 말 잘하네. 이 짓 맨날 해봐야 절대로 답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지문과 유사한 지문을 수백 개를 풀면서 그 매력적 선택지 중에 답을 고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올해 수능의 재앙이었을까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1번, 고등학교 내내 동네 중학교 내신학원에서 서술형만 달달 외운 아이들 수능 볼 수 없습니다. 아마 80점도 어려울 겁니다. 두 번째, 6월 평가원에 아까 말씀드렸죠? 19% 나오는 순간 나는 의대 갈 사람입니다. 선생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영어는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수학하고 과탐에 집중하겠습니다. 아, 대단히 죄송하지만 올해 최저를 맞춘 아이들이 상당히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배신이죠.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의대치대 관련한 아이들, 그리고 모든 과목이 어려웠기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춘 애들 많을 겁니다. 제일 만만했던 영어조차도 지금 3%, 4% 이러고 있으니 어머님들, 지금 1, 2학년 어머님들 계시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 반에 30명이죠. 그 아이들 중에 내년에 수능에서, 후년에 수능에서 1등급은 우리 반에 1명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과연 영어는 그냥 혼자 하면 돼. 절대잖아. 절대적으로 어려운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착각을 계속 하시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신을 하는, 우리가 선생님 1, 2학년이 많으니까요. 저도 내신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고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중고등학교 내신학원에서 2년을 보낸 아이들을 보면 쟤는 나중에 수능을 어떻게 보려고 하나,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 몹시 안타깝습니다. 이유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번, 어머님들은 당장 눈앞에 내신이 급하기 때문에 멀리 볼 여유가 없죠. 절박한 어머님들 마음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능의 수업을 제공할 수 없는 동네 내신학원이 각 학교의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아이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라는 말의 어감, 이미지가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를 덜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고, 그리고 완벽한 뒤통수로 올해 아이들은 대다수가 최저를 못 친 아이들은, 어머니들 아시나요? 수학을 못 본 애들은 실력이 부족하구나,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니면 포기합니다. 영어를 망치는 어떨까요? 그건 실력이 아니죠? 그냥 전략적 실패라고 봅니다. 실수라고 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 특히 영어나 사탐으로 못 맞추는 아이들은 재수를 선택할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머님들이 그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하는 수업의 특징을 잠깐 언급하고요.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뒤에 제 자료에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제가 대학 진학했던 아이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보통 한 130, 40명 수업을 하면 3분의 1 정도가 스카이를 갑니다. 제가 보낸 건 아니고요. 그런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들어오죠. 그리고 의치대를 보면입니다. 맨 앞에 보시면 운정고, 서울대 의대가 있습니다. 25학번인데요. 이 녀석은 아주 유명한 아이죠. 내신 평점이 겨우 1.0입니다. 3년 동안 제 수업을 들은 아이고요. 욕심쟁이라서 6개 의대를 모두 합격한 나쁜 놈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갔는데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 그 밑에 보면 대진고의 전교권이었던 황 씨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녀석도 화학 하나 틀리고 모든 과목을 맞은 아이인데요. 연대 의대를 갔습니다. 재작년에 갔는데 연대 의대를 간 이유는 하나 틀렸는데 투 과목을 공부 안 해서 지가 서울대 의대 갈 줄 몰랐겠죠. 그래서 연대 의대를 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어디죠? 저기 아람누리인가요? 거기서 제가 아이와 밥을 먹었는데요. 연대 의대 간 아이, 치대 간 아이 3명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니들은 내 수업을 뭐하러 듣니? 들을 게 뭐 있다고. 전교 1등 하는 놈들이. 그때 아이가 얘기했습니다. 뭐 수업이야? 거기죠. 죽여버릴 뻔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멘트가 뭐였냐면, 제가 당신의 수업을 듣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라페스타의 조그만 연구실에서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을 문제 만드는데 보냅니다. 저는 골프도 안 치고요. 명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유일한 취미는 말을 안 해도 되는 템플스테이를 가는 거 1년에 한두 번. 두 번째는 하루 종일 앉아서 문제 만드는 게 제 유일한 취미입니다. 왜 문제를 만드는지는 지금 이 수업 내용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 수업을 듣는 아이와 듣지 않은 아이가 있는데요. 듣는 아이는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특이하게 안 듣는 아이들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번,
못 알아듣겠어, 힘들어, 기본기가 없어서 황승우 수업을 어려워라는 아이입니다. 1학년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내신 학원에서 기초를 다지고 나중에 와라 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학년 또는 예비 고3이라면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수학을 못했던 사람이라 충분히 압니다. 수학을 못하는 아이를 어머님의 욕심으로 상위권 반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는 미쳐버립니다. 사실은 선생도 함께 미쳐버립니다. 이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수업이죠. 영어는 그럴까요? 말입니다. 못 알아듣는 수업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차이가 있겠죠. 얘는 하나 틀린데 난 6개 틀렸네. 된장 이거죠. 쟤는 숙제하는데 1시간 걸렸는데 난 6시간 걸렸네. 단어 100개 외우는데 10분이면 외우는데 나는 3시간 걸려도 50개밖에 못 외웁니다. 계속 혼나겠죠. 그게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수업으로 갑니다. 저는 몇 달 후에 아이들을 수능 시험장에 보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결과가 나오죠. 아이들과 우쭈쭈 하면서 비유 맞추면서 놀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이가 제 수업이 어렵다면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 수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수능이 어렵습니다. 좀 더 정확히 그 아이의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정면 돌파를 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겁니다. 미리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 수업을 듣지 않은 또 다른 부류는 건방진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모 학교의 올해 경험인데요. 어머님이 설명을 몇 번 오셔서 야 좋다는데 한번 들어봐라 라고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팩트입니다. 영어를 뭐 수업을 들을 게 있어. 나는 스카이 갈 사람. 각 학교의 내신 1점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가 생각하는 영어,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생각하는 영어하고는 어떤 걸까요? 좀 적나라하게 말해볼까요? 영어 수업 들을 거 없습니다. 그냥 자료 받으러 가는 거죠. 중학교 내신 선생 친절하게 자료 만들어주면 도우미 아저씨일 뿐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영어 수업을 고3 때 들으라고 하면 들을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를 억지로 어머님이 교실에 집어넣고요. 이 아이가 수능 전날까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건방지게 또 마지막 클로징 멘트 이렇게 합니다. 영어 수업이 도움된다는 게 좀 참 희한하네요 라고 하고 갔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제 교실에 100여 명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이가 만약 영어는 들을 거 없어 라고 말하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안 들어도 나는 3% 안에 들 거야 라는 뜻이 절대 아니죠. 영어는 도움되는 수업이 없을 거야 라는 게 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130명이 모인 반이 제 교실입니다. 한번 저와 같은 목표 1등급 또는 1,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한번 한 당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클로징 멘트입니다. 고3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요. 1, 2학년은 저와 함께 팀 선생님이 함께 특강을 진행해서 그 선생님이 피드백도 하고 서술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고3은 제가 단독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일일이 붙들어 놓고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나름대로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간 교재를 만듭니다. 그거 다 만드는데요. 좀 다릅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 철수가 오늘 숙제를 내면 일요일 날 수업이면 일요일 날 숙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요일 자정에 오픈 채팅방으로 아이들이 숙제를 제출합니다. 그럼 그 숙제를 대치동의 프로그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받아서 재본해서 조교들이 나눠줍니다. 그 책은 철수 하나를 위한 교재입니다. 그 아이가 지난주에 제출한 아이의 분석지가 나옵니다. 오답률, 네가 뭘 찍었는지, 그리고 네 성적이 어떻게 바뀌는지 수능 분석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지에는 이 아이 하나만을 위한 숙제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빈칸 순서가 어렵다면 이 아이 숙제는 빈칸 순서입니다. 민수가 어휘어법이 어렵다면 민수의 숙제는 어휘어법이 나갑니다. 수업엔 다루지 못합니다. 왜? 150명이 모두 다른 교재를 받으니까요. 이게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런 걸 할까요? 굉장히 거금의 비용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 교재를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머님들 아이를 관리해달라고 하시죠? 어떻게 관리할까요? 머리 다 큰 고3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떼치떼치를 해볼까요? 불가능합니다. 붙들고 있을까요? 걔 학원 안 가나요?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문자 보내면 어떨까요? 아이가 무서워하나요? 어머님들만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아이에게 동기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이름으로 자기의 교재를 매주 주는데 그걸 장롱 받침대로 쓰는 미친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찾고 있고요. 두 번째, 제가 5, 6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처음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졸업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계속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2 예비 고3의 2학년 특강 인원이 12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과 1대1로 컨설팅을 합니다. 저는 생기부를 읽어주는 입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상담은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 대중고 아이가 2.5입니다. 내신은 2.5, 수학 모의고사는 88입니다. 저 약대 가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그어야 상담을 합니다. 저는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저에게 갖고 있는 무기는 10여 년 동안 일산에서 4,000명이 들었던 아이들의 DB입니다. 그러면 약대 간 애들 3명의 DB, 약대를 떨어지고 스카이를 간 애들 6명의 DB를 보여줍니다. 아, 너 모의고사가
88점이구나 수학이. 근데 약대 간 아이들 평균의 수학 점수는 100점이네. 거기까지만 합니다. 두 번째, 2.5인데 약대를 가고 싶구나. 가만히 있어봐. 이 언니는 1.3이었네. 이 언니 1.4였고. 와, 너는 2.8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알아서 그냥 이러고 나갑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지 않고 새롭게 등장하는 예비고3이나 또는 대중고는 시험이 늦게 끝나죠. 예비고3 아이들은 겨울방학 동안에 제가 1:1로 컨설팅을 합니다. 저는 집이 서울인데요. 이제 일산 삼촌이 다 됐습니다. 거의 일산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라피에스타 연구실에 있습니다. 아이들과 매주 평일날 상담을 할 겁니다.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1, 2학년과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원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그건 상담이 아니라 덕담입니다. 저 나름 전문 인력인데요. 넌 잘할 수 있어. 넌 소중하니까. 뭐 이런 얘기는 어머님과 하시고요. 저는 전문적인 아이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그건 예비 고3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명인학원 강사도 그리고 온라인 이토스 강사도 아닙니다. 그냥 일산 삼촌으로 제 유일한 낙은 아이들을 스카이를 많이 보내고 내년에 이 자리에서 어머님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게 제 유일한 낙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